이게 오른쪽에 있는 컬럼, 마지막 컬럼이 이제 추가로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헌들을 제가 아까 나누었던 그 실무, 연구, 교육, 이러한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SNS 같은 거를 하면은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마치 이런 거를 막 모르고 있으면은 시대에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뭐 연구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뭐 AI 도구 100개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뭔지도 모르고 써본 적들도 좀 없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못 써봤기 때문에 자꾸 내가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AI 비기너부터 프로페셔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할 때, 뭐 모델 개발할 때, 라이팅할 때, 분석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작 쓰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도시계획 실무나 연구나 교육을 할 때 있어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적어봤어요. 제가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도구들은 이렇게 좀 명칭도 한번 넣어봤고요. 도구의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은 그냥 이름만, 그러니까 설명만 조금 넣어봤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수립하는 과정들을 뭐 더 자세하게도 나눌 수 있겠지만 한 5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초조사를 자동화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뭐 관련 계획이나 법령을 분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법령을 해석해주는 AI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 간의 상충을 해결해주는 그런 AI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의 공간적인 변화나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성 영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주는 AI 모델들은 뭐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요. 기본 방향을 설정할 때 있어서도 뭐 마인드맵 그리기 AI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주신 것들을 좀 정리하게 하는데 좀 쉽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 인구 등 미래 도시 현황을 예측하는 모델들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구상 단계에서도 이따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러한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AI가 직접 수립하는 것들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주민 의견들을 수집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을 할 때 과거에는 그냥 텍스트로 보여주던 거를 계획이 완성된 후에 예상 이미지를 쉽게 생성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시계획 연구하고 교육을 돕는 도구들인데요. 이거는 꼭 도시계획 분야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연구와 교육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이러한 각 업역에 도시계획 관련된 업역의 직업 혹은 자격별로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제시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AI 도구를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AI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그러한 것들도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도시계획, 로직의 구조와 체계화, 이런 거를 해야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자동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이따가 설명드린 뭐 LLM 모델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작성한 도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 자료 같은 거,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도면 같은 거, 손으로 스케치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디지타잉하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학습 자료를 AI에게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서는 뭐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 때, 규정을 만들 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도 있었거든요. 이 역시 이거를 꼭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LMM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의 자연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만 해도 이미 다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몇몇
것들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것들도 이렇게 제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AI 에이전트 사례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병렬적으로 쭉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실무, 연구, 교육 이렇게 나누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뭐 딱 갈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초조사를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개발을 직접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AI 기반인지 단순히 자동화만 시켜놓은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홍보하기로는 AI 기반의 자동화된 기초조사 분석 도구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랍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요즘에 많이 일선 학교에 이제 제공들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유료 서비스입니다. 다만 대학에는 이렇게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입지 분석을 자동화하는 도구가 있고 사업성 분석을 자동화하는 도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지 분석 자동화 도구를 제가 이제 이걸 직접 써보지는 않았고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상지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림을 직접 구역계로 그리던지 아니면 뭐 반경을 그리던지 아니면 파일을 업로드 하든지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궁금한 구역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단지 개발인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지 개발행위 허가인지를 선택을 하면은 그에 필요한 관련된 도서와 뭐 GIS 분석 자료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보고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발송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시설계나 도시계획 실습 시간에 이런 기초 분석 같은 것들을 초반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이 도구는 사업성 분석 자동화 도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대학에서 이렇게 많이 아직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석 조건이나 사업 계획을 입력을 하면은 그리고 또 투자 회수 계획, 분양 단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면은 현금 흐름 분석, 재무성 분석, 민감도 분석까지 결과가 쫙 나와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도구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작년에 아우리에서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그냥 보고 들었던,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법률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AI 에이전트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법을 해석하기 위한, 아키로우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아우리에서 조상규 박사님께서 만들고 계시고요. 이 서비스는 직접 들어가서 직접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는 아니고 며칠 전에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땅에 컨테이너 창고 같은 걸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면은 결론도 내려주고 그 판단의 근거를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던 건데요. 뭐 AI 에이전트로 개발이 돼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구가 완성이 되어서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건설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약 1100개가 넘는 건설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 기존의 건설 기준하고 이게 상충이 되는지 아닌지 이거를 인력 기반으로 이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수준에 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LLM 기술과 아까 말씀드렸던 레그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으로 이 수많은 법률과 제도 기준들 간의 상충을 분석을 해내서 그걸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도구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기본 계획 도서를 작성해주는 AI 에이전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세미나에서 봤던 건데, 우리가 흔히들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 18개의 시일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좀 전체로 샘플을 늘리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LLM과 레그 기술을 활용을 할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자동화해서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주셨고요. 놀라운 점은 이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여기 밑에 있는 부문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도서의 수준, 그 결과물의 수준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일반 전문가들이 실제 사람이 만든 도서하고 AI가 만든 도서, 이걸 비교를 했을 때 AI가 만든 도서가 훨씬 더 수준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 발표에서는 동영상으로 모든 단계가 생성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원작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도시 설계나 단지 계획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들은 뭐 제가 오늘 발표하기 이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국토학회나 도시설계학회 발표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걸로 뭐 사이드워크 랩스의 델브라고 하는 도구들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이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대상지가 있고 조건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용도 지역의 배분을 결정해 준다거나 혹은 높이나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로직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죠. 네. 또 실무 관점에서는 뭐 미시적인 관점으로 좀 내려가면은 어떤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앞으로 내가 개선을 할 거다 정책적으로 그랬을 때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대안 중에 조금 나은 대안을 시민들로부터 선택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그냥 평면도를 그리거나 뭐 그냥 스케치업으로 아니면은 포토샵으로 약간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텍스트만 입력하면은 이미지로 생성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예시와 같이 실제 도시의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줘라고 말을 하면은 이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들을 좀 쉽게 수렴을 하게 하는 AI 에이전트 도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좀 연구로 넘어왔는데요. 어쨌든 처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계획과 관련된 연구도, 도시 계획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양하게 저희의 연구를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상용화되어 있는 LMM 서비스들이 대부분, 앞다투어서 이제 딥 리서치라고 하는 에이전틱 서치 기능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에서 처음 아마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써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보고서의 형태나 아니면 초기 단계의 리터레처 리뷰 정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연구실 학생들하고도 많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지금 그 많은 저널들이 오픈 액세스를 제외하고는 많은 그냥 저희가 구독료를 내고 봐야 되는 저널들이 이런 모델에 지금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만 학습이 끝나면은 사실은 저희가 연구를 거의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상용 LLM, 그러니까 GPT와 같은 이런 LLM을 쓰면은 거기에서 맞춤형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져 있는 모델들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계신 사이스페이스 그리고 스칼라 GPT도 뭐 요즘에 많이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GPT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모델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리서치 GPT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게 다 똑같은 리서치 GPT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스페이스와 같은 모델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능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많은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용화되어 있는 LMM을 이용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팀들도 많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최근에 만들어져서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스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스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네,
도구의 취지는 약간 위키피디아 같은 보고서를 생성해내는 거를 목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요, 다시 한번 저희한테 물어와요.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걸 논문을 쓰는데 쓸 건지, 아니면은 오늘처럼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쓸 건지, 이런 걸 한번 저한테 물어보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용 목적을 얘기하면은, 그 사용 목적에 약간 비슷하게 형식으로 답을 구해줍니다. 저도 이거를 몇 개월 전에 써봤는데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다만 이제 얘는 영어로만 해야 된다라는 좀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져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답변이 생성한 후에도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형식으로 나온 답변을 대화 형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티클 형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스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설정을 하시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대화하는 형식처럼 이렇게 계속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 마치 라운드 테이블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나온다라는 것도 활용도가 또 다른 측면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구는 뭐 되게 좀 예, 옛날 도구예요. 이게 이제 AI 리서치 어시스턴트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도구인데, 소리가 시끄러워 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은 서비스를 좀 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이유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게 되고 AI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코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코딩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AI의 도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클로드 오퍼스 4가 최근에 나온 그 상용화되어 있는 LLM 중에서는 코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 이볼브라고 하는 또 코딩 에이전트, 코딩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써보려고 이제 봤더니 이렇게 논문으로는 나와 있는데 아직은 사전 등록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메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개발되면 아마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는 것 같고요. 얘가 이제 기존의 것들하고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 이게 진화형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는 건데요. 코딩에 대한 그 결과물을 스스로 자동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코딩하는 방식이 계속 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써봐서 이게 클로드 4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혁신적인 기능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뭐 저와 좀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정적으로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글 스트리트 뷰 같은 이미지들을 학습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학습용은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넘어서 자동으로 가상 환경을 생성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구글 스트리트 뷰는 실제 존재하는 도시에 대한 것만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도시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프롬프트로 넣고 그거를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하든 잘라서든 저희가 학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VR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상환경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가상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 도구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알게 돼서 한번 실험적으로 써보고 있는 건데요. 왼쪽은 저희가 그냥 실제 도시에 있는 공간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 장만 찍은 건 아니고 여러 장을 찍긴 했는데 이 여러 장 찍은 사진에 그냥 넣으면은 자동으로 3D 벡터 모델로 만들어 줍니다. 예, 예전에 라이다를 가지고 이제 전분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3D 벡터 모델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라이다와 전분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죠. 포인트 클라우드를 3D 벡터 모델로 바꾼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 수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는 것만으로도 여기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교육 파트인데 이거는 뭐 저처럼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논문을 소개해 드렸어요. 며칠 전에 나온 논문이라고 말씀드렸고, AI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거에 개념이 뭐냐, 그리고 LLM하고 LIM에서 어떻게 발전해 온 거냐, 이런 거를 2페이지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에게. 저 같은 경우에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논문을 그냥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올리고 이거를 음성으로 설명하게 해줘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멘트도 없고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팟캐스트 형식의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거든요. 이게 원래 과거에는 영어로만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한 게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오래됐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성능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거리들을 자, 전적 자료를 보니까 AI 에이전트, 이거는 좀 익숙한 개념 같아요. 그렇죠? 특정 작업을 딱 자동화하는 것. 예를 들면 뭐 고객 문의에 자동으로 답하거나 아니면 일정 관리해주는 AI 같은가요?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이게 뭔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주로 이제 하나의 큰 뇌, 그러니까 LLM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주어진 일을 딱 처리하는 데 집중하죠. 반면에 에이전틱 AI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러 전문화된 AI 에이전트들이 뭐랄까, 진짜 한 팀처럼요, 서로 막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각자 역할을 나눠서 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여러 AI가 환자 진단부터 치료 계획까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핵심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멈추게 하는 것도 힘드네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죠. 물론 뭐 약간 한국어를 표현할 때 있어서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과연 이제 교육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AI가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막 글을 읽고 그 다음에 PPT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시대가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죠. 그리고 노트북 LM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논문 있는 문서를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한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싶은 개념이 있을 때 GPT에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이따가 딥 리서치를 할 건데, 내가 이런 걸 궁금해해. 그럼 딥 리서치한테 뭘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제안을 해줍니다. 그 제안된 프롬프트를 딥 리서치를 이용해서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보고서처럼 쭉 만들어주겠죠? 그 보고서를 노트북 LM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오디오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이렇게 이 문서를 이렇게 넣으면은 마인드맵으로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다 마인드맵을 펼치지를 않은 건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펼치면은 이 문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문서를 이미지로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저는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AI가 어떻게 진화하고 죄송합니다. 네. 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실무, 연구, 교육 측면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LLM이나 이런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GPT를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나 저희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GPT 모델을 개발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마 플랜 GPT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GPT 내 모델 검색하는 거에다가 플랜 GPT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 3가지 정도 찾아놓은 거고요. 저도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플랜 GPT를 가끔 써봤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도시 계획하고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냥 일반 GPT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좀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얘는 한국의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해주긴 하죠. 한국 데이터도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결과의 정확도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기반의 도시계획에 좀 더 정확하게 맞게끔 답을 해주는 것 같은 경향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도시계획 뭐 연구든 뭐 교육이든 실무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짧게 맺은 말을 벌써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도 최근에 읽은 논문이에요. 작년에 어반 스터디지에서 나온 논문인데, 제가 이제 학부 강의 중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마트 시티는 되게 유행을 타는 그런 용어잖아요. 요즘에 이제 AI 시티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유행어가. 그리고 뭐 어반 AI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도대체 AI 시티 내지는 어반 AI는 뭐냐, 좀 이게 또 그 개념이 궁금해서, 최근에 이제 좋은 저널이니까요. 어반 스터디지에 나온 논문을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동화, 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까지는 저희가 뭐 IoT 기술이든 뭐 어떤 센서 기술이든지 간에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고, 예, 그걸 기반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가 도시 계획을 하고 도시 관리를 하고 이거라고 하면은 얘는 그 과정이 다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한다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까지 하는 건 좋았는데 이 논문의 재밌는 부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AICT라고 하는 게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넘어서 자율적인 도시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 도시가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 예. AI 에이전트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개입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처음에 설명드린 그 AI 에이전트의 개념을 보면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과를 내는 것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혹은 이런 AICT나 어반 AI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도시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을 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까지 스스로 다 모든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또한 이 저자의 그런 문제의식에 좀 공감을 한다라는 의미로 마지막은 이 슬라이드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